먼저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당 대변인 정철승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들으시죠? 우리 여기 다 똑같아요. 여기 그렇죠. 분들이랑 거기 분들이랑 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손혜원 TV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정철승 변호사님에 대해서 아주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런데 실물 여기서 처음 뵀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 실물이 더 나으세요. 이거 모든 초대 손님들한테 처음에 하시는 멘트시죠?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아시잖아요. 저 요새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바른 말만 해요. 그러니까요. 예. 옳은 말만 해요. 근데 저도 우리 손 의원님 명성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셔가지고 같이 일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좀 그래가지고 손 의원님 처음에 뵐 때 좀 긴장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소문은 이게 다 100%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이제 그 주위 소나무당 선대 본부장님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서 보좌하면서 같이 일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친화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일을 딱딱 맺고 끊는 거는 칼 같으시지만은 참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라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은 네. 완벽하지 못했던 사람. 그 정도 못 미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불성실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아이고 이게 저한테 그 말 해준 분들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완벽주의자 아니고요. 정말 허점투성이고 성질도 되게 못됐고 그런데 제가 나이 한 50쯤 되면서 5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기준하고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조금 남들한테 제 기준으로 기대하는 것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좀 편해졌는데 네.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언제든지 제가 너무 기억력도 좋고 너무 일의 순서도 잘 정리하고 네. 해결사 노릇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남한테 이렇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는데 이번 같이 목표가 딱 있잖아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한 2, 3주 정도가 늦어졌거든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 한순간만 딱 실족을 하면은 이거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퇴근을 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잔소리도 좀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일 뿐인데 화나면 무서운데 제가 성질이 화나면 정말 나쁜데 여기는 화낼 일이 없잖아요. 아주 봄바람 같은. 너무 하시는 것 같아.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늘 어울리진 않아. 풍기는 분위기가 그러세요. 그렇진 않고. 네. 정 변호사님 이제 요즘에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게 너무 후회스러운 게 이 송영길 우리 당대표 우리 소나무당 대표님의 면회를 하루 걸러씩 오전에 가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만이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시간도 막 1시간씩 있고 앞에 가린 것도 없이 악수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변호사를 대동하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혼자만 가신대요. 그래서 저도 송영길 대표님 한번 뵀는데 다시 한번 가서 뵙고 싶은데 그 10분 동안에 이렇게 가려진 소리조차도 이게 이 시간차를 갖고 있는 그때 그 자리가 제가 너무 송 대표님이 짠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다시 가기 싫어서 이게 의원님 누구 국회의원 한 분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갔다 오셨죠? 예,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의 이제 하루 이틀 걸러서 한 번씩 제가 접견을 가는데요. 일단 답답하시죠. 답답하고 또 불안하시고 안에 있으면은 그래도 옛날하고는 달라서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다 하긴 하지만은 직접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소나무당이 어떻게 지금 되어 가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뭐 많은 것들이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당 대표로서 뭐 우리 그 선대위원장님이시니까 그냥 하루 종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 거를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당대표가 그거를 계셨다면은 아마 그런 상황이셨을 건데 그런 것들을 전혀 뭐 보고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실 수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해 하시고 그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수감돼 있는 사람을 그 면회 가족이나 뭐 지인들이 면회를 하는 게 굉장히 그 어렵고 면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허용된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게 10분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제대로 된 얘기도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님을 좀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뭐 가실 때도 혼자만 면회하신 적 없으시죠? 4명이 같이 갔어요. 4명이니까 4명이 뭐 한마디씩만 하고 또 송 대표님도 얘기 듣고 또 본인도 한마디씩 하면 결국 얘기할 기회가 한마디 정도씩밖에 그 시간이 안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뭐 대화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들은 사실 접견이라고 합니다. 면회가 아니라. 예, 그게 재판을 준비를 한다든가 뭐 이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그 용무 때문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은 잘 없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 그것도 충분하지 않죠. 예. 송 대표님이 좀 여러분들께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예. 근데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일단 우리 위원장님 궁금하신 것부터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분들이 함께 궁금해하고 있는 이제 사실은 과연 석방이 가석방이 돼서 나올 것이냐. 아 보석 석방. 보석 석방이 돼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아 보석 석방이 될 가능성은 저는 그 50%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행이네. 예, 그 사실 그 보석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송영길 대표님의 혐의 자체가 그 뭐 검찰에서 뭐 돈봉투 뭐 그렇게 언론 플레이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용을 알고 보면은 참 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송영길 대표 그 당신이 이제 당대표 후보자였던 거죠. 그 송영길 후보자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 시간 자기 돈을 써가면서 송영길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한 300만 원씩 돈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마치 그 매표 그러니까 돈을 주고 표를 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의적으로 뭐 얘기를 지어낸 건데 그 돈을 줬다라는 사실 자체도 이게 제대로 지금 그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돈이 갔다고 해도 도대체 그게 뭐였느냐?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 선거를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그 뛰던 그런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이제 뭐 대신 자기 돈 쓰고 그렇게 했으니까 고맙다고 그런 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를 뭐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검찰의 주장만 놓고 보더라도 송영길 대표가 사전에 뭐 그런 돈을 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는 검찰도 인정해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뭐 뿌려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뿌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송영길 대표의 뭐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사전에 보고를 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건 검찰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 사후적으로 보고는 받지 않았겠느냐. 지금 그게 쟁점이거든요. 예. 이거는 일 다 끝나버린 다음에 이제 뒤늦게 알면
그게 공범인지 뭔지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금액도 뭐 몇 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보통 선거 범죄는 6개월 안에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그렇게 단기 공소시효를 정해놨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 선거와 관련된 문제로 뭐 조사를 받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줄여놨는데, 이게 정당법상의 이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지금 뭐 그거거든요. 정당법 위반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3년 전에 있었던 그 당대표 선거를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입법의 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정말 심각한 게 아니에요. 검찰은 정치인 송영길을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려고 뭐 돈봉투 뭐 이런 굉장히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심하게 한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구속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다음에 230일 동안 송영길 대표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 7달이 넘도록 건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별건을 막 찾은 겁니다. 돈봉투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1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엉뚱하게 그 먹사연이라는 그 시민 사회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와 송영길 그 대표를 마치 그 단체가 송영길 대표의 무슨 뭐 사조직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만든 다음에 그 단체가 받은 후원금이나 모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송영길한테 건너간 정치자금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뇌물죄도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런데 그 조직과 송영길 대표는 무슨 일단 뭐 송영길 대표와 그 조직 자체는 법인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들어간 돈이 송영길 대표한테 들어간 돈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법률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생사람을 잡는 것인데, 그 금액이 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7억 몇천에 뭐 후원금 모금액을 받았다는 건데, 그게 언뜻 들으면 뭐 7억 얼마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10년이 넘도록 그 어떤 그 시민 사회 단체가 받은 돈이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활동을 한 거죠, 그 단체가. 그런데 그거를 마치 정치인 송영길의 불법 수수한 정치 자금이다, 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구속을 시켜버린 거라,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 것 같지만, 아는 사람들, 지금 재판부들은, 판사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속 상태에서 그렇게 재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먹사연과 관련된 증거들은 그거는 다 그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송영길 대표가 그 구속되기 전까지 얘기했었던, 이것은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다. 이제 그 주장의 근거들이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 뭐 돈봉투와 관련된 혐의로 적시를 해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집한 증거를 전혀 별건의 행위인 뭐 먹사형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의 증거라고 하는 거, 이게 위법 수사로 취득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어제 하루 종일 그 여부를 법원에서 심리를 했거든요. 특별 신문기를 지정해 갖고 할 정도로 그게 중대한 사안이에요. 과거에 그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이나 또는 권성동이라는 그 정치인 국회의원이 이제 무죄를 받은 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법 수집 증거를 검찰이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무효다,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송영길 대표가 그러니까 재판부가 송영길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또 이제 그 외에는 지금 그 22대 총선이 약 25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정치인한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4년에 한 번씩 오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의 이 어떤 생명이랄까요? 정치인이 살아가는 이유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서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그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정치인의 존재 의미인데 재판은 재판이고요. 그거는 재판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정치인으로서의 그러한 활동과 소임은 그것은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법원이 우리 송영길 대표한테 보석 결정을 조만간 내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3월 21일이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송영길 대표의 생일입니다. 참 공교롭죠? 그러니까. 예, 바로 그 송영길 대표의 생일이자 후보 등록일에 보석 결정까지 다 내려져서 이제 우리 송영길 대표가 직접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어려웠나요? 지루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가장 이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목이 계속 이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어떻게 소나무당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소나무당이 원래 최초 명칭은 정치검찰해체단이었죠. 이 정치검찰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일단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네. 저 혼자 방송을 해야겠네요. 괜찮아요. 금방 옵니다. 그 윤석열, 한동훈 그 특수부 검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 검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 실체가 뭐냐, 실상이 뭐냐,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어려운 그런 사법 시험 합격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검사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자리고 힘 있는 자리고 존경받는 자리이기도 한데 그런 검사들이 진짜 터무니없는 짓을 하긴 하겠느냐. 좀 심하게 과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진짜 양아치들 같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일들 지어내고 억울하게 사람 누명 씌우고 이런 짓 하겠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송영길 대표님의 그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가 했었던 그 사건에 수사했었던 사건의 변호인을 그 직전에 맡았어요. 민주당 당직자 수사였고요. 그 수사에서 나온 말하자면 유탄 같은 것이 송영길 대표한테 가가지고 지금 이 고초를 겪고 계신 건데 그때 제가 변호를 하면서 도대체 이 검사들, 이 정치 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선이라는 게 없어요. 선이라는 게. 이게 아무리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어떤 사람의 그냥 뚜렷한 증거도 없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그 검찰이 타겟으로 삼은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엉뚱한 데서 막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그걸 증거랍시고 산더미 같이 쌓아가지고 제시하고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거를 수천 개 수만 개를 갖다가 판사 앞에 던져놓으면 그 판사가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이거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판결문에 그걸 어떻게 적습니까? 그냥 뭐가
엄청나게 많은 증거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들이밀면서 이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하면 이제 법원도 그 앞에서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사람은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그 변호인으로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변호를 하면서도 법정에서 이제 법정에서 변호인과 검사는 마주 앉아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검사들한테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사실 그 변호인이 검사한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건데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 검사들은 기분은 나빴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그렇게까지 그 검사들한테 힐난을 하는 것이 아마 본인들은 이해는 됐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러던 차에 송영길 대표님이 프랑스에서 이제 와서 그 바로 그 검사들한테 똑같은 일을 겪고 하니까 제가 이제 미리 저 사람들의 수법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 검사들이 막 언론 플레이 심하게 하고 송영길 대표님을 부패 정치인으로 막 만들고 막 수많은 언론들이 다 받아쓰기 하고 하는 것, 그게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 아무 근거 없이도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당하게 싸우시라. 이제 제가 그런 조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정치 검찰 해체단, 그 이제 송영길 대표님도 본인이 직접 겪고 나니까 야 이건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공무원들에 의해서, 검사들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비분관계하셔가지고 정치검찰 해체단을 만드신 거고, 저도 정치검찰의 그러한 실상과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독립운동가의 손자거든요. 전 딸. 예. 몰랐었어요, 저. 저희 외할아버지가 신흥무관학교, 그 만주에 있는 독립군 학교로 유명한 신흥무관학교 뭐 교장도 하시고 이런 독립운동가세요. 우리 위원장님의 아버님은 그 유명한 의열단. 여운형 선생님. 네, 이제 또 그 투사로서 그렇게 싸우셨던 독립운동가시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그 국힘당 정권이 이 완전히 무슨 친일 매국 반역 그 정권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이자들을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뵐 낯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송 대표님하고 의기투합해서 소나무당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무슨 DNA가 있나 봐요. 저는 몰랐어. 제가 아버지 닮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불의를 못 참고 하는 거, 이런 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린 나이에 여운형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행동대원 했던 것 같아요. 감옥을 그냥 가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또 거기서 또 시끄럽게 해가지고 6개월을 더 살아가지고 2년 3개월 사셨어요. 대문 형무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불이익을 받은 건 없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고뇌 속에서 평생을 살았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운형 선생님 돌아가시고 자유운동 쪽으로 이제 박헌영 선생님 계 쪽에 있다가 이제 결국은 해방되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정부 수립되기 전에 결혼하시면서 이제 전향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늘 불이익을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독립 유공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애족장이시거든요. 애족장이신데 아버지 독립운동가신 줄 알았지만 그게 얼마나 정말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면 아무 혜택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2018년에 받았어요. 2018년에. 그랬는데 그때도 오빠가 6번을 신청하고 이제 제가 7번째 신청했을 때 그때 그것도 굉장히 우연한 경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지금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자손도 우리 아들 딸 때도 다 제 나이니까 이제 다 손자거든요. 근데 다
다 끝까지 찾아가서 이분들을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오빠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가 6번을 했던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오빠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7번째 신청해서 그 해에 되셨는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정말 저쪽에서는 제가 무슨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어떻게 수를 써서 뭐 했다고 하는데 전날까지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쪽에서는. 근데 어머니가 그 친수라 그러죠. 직접 그 유공자증을 받는데 배우자가 우리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워낙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수자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이 애족장에 이 독립유공자 이 증서를 드릴 텐데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날 청와대에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그래서 연세가 그때 이제 90세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90세.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수를 받게 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거 내가 얘기 안 하면 나중에라도 이게 좀 섭섭해 하시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 김정숙 여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비서 유성아 비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일 그 식사에 대접에 가시는 분 중에서 모레 친수받는 그 누구누구의 부인이 우리 어머니다. 그건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예. 대통령 내외도 전혀 그 전혀 사실을 몰랐어요. 보고받지 못하셨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유. 아버지가 자위군동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못 됐다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전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이 애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갈까봐 아버지는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네. 아버지 정치 같이 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원로 정치인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셨던 게 저는 몰랐는데 오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운형 선생한테 자기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통일되지 않은 조국에서 정치를 할 수는 없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번도 그쪽으로 안 나가셨고 그 어머니가 워낙 부잣집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집안의 이제 그런 재력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별로 어렵지는 않게 살았는데 그때 그걸 뭐 아버지하고 그런 얘기 한번 못 해봤는데 정말 엉뚱하게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지 거의 한 20년이나 뒤에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우연히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그 여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그 훈장을 받게 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비방을 한 건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이제 그 좌익 그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제대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러신 거예요. 예, 이제 맞아. 아니 그 홍범도 장군이나 다. 그럼요. 그리고 일제 시대 때는 뭐 좌익 우익 그런 것이 그게 정부 수립 이전에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 6.25 다 같이 공존하고 있었을 때인데. 맞아요. 공산당은요 정부 수립 당시에는 합법 정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좌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유행하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진짜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막 6.25가 벌어지고 했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소급해가지고 좌익 다 우리 그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이거를 이제 시대착오적 생각이죠. 그래서 훈포장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가 이제 제대로 바로 잡히면서 그런 분들이 다 독립 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셨던 거고 아버님이 바로 그 중에 한 분이셨던 거죠. 그런데 마치 제가 뭘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실감이라는 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그 아버지는 본인이 본인의 그런 포상을 받지 못한 서운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등록금 하나 도움이 안 됐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는데 말씀이 워낙 없으신 분이라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가 왜 이런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오빠를 통해서 큰아들한테만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깝고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고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그 정의롭게 아버지가 그렇게 몸을 던졌던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연히 몰랐어요 저는. 그 정말 그 신흥무관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의 손자께서 예. 이게 무슨 DNA가 있는 거지. 그 겁 없이 요즘에 뭐 저는 요번에 그 저기 뭐야 우리 그 공약으로 내세운 거 보고 아주 너무 검사란 이름을 없애신다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근데 그 검사 제도가 대한민국의 검사 제도는 일제강점기 때 그렇지. 조선 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을 무단 통치하기 위해서 들여온 제도예요. 아 그래요. 예. 일본 본토에도 검사는 있었는데 일본 본토의 검사와 우리 식민지 조선의 검사는 권한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일제에 의해 도입된 제도지만 일본 놈들은 자기네 본토에서는 정상적인 그러한 그 제도로서의 검사 제도를 만들고 시행을 했고요. 그게 뭐냐면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 법치주의 원칙에 충실한 그게 이제 검사 제도의 원래 그 검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한국 이제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조선 인민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통치의 대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공권력으로 막 억누르고 처벌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검사들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인권보호나 민주주의 원칙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냥 무단 통치의 도구인 거죠. 권력의 주구 같은 그런 제도인데 그런데 그 제도가 놀랍게도 해방된 이후에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그런 잘못된 제도는 다 없애버리고 우리도 그 문명 국가의 그런 어떤 정상적인 검사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했지. 독재자들이 자기네들의 편한데도.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 제도가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치.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인 것이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제도인데 이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좀 문제들이 생기고 시대 상황하고 안 맞게 되고 하니까 이것을 좀 더 낫게 고치자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 제도는 정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치. 지금은 더군다나 더 그렇지. 그러면 검찰제를 만들어내. 그러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정상화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였는데 이제는 정상화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필요 없어. 그건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 예. 그래서 진정한 검찰 개혁은 검찰 해체다라는 말을 저는 진작부터 해왔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해체가 그냥 싹 없애버리고 말자라는 건 아니고요. 검찰이 기능이 있는데 싹 없애버리고 말면 안 되잖아요. 다만 너무나 집중된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시키라는 겁니다. 그치,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 검사들을 특히나 그럼요. 그들이 하던 그 조직이나 이런 것을 옛날 하나회 같이 예. 단번에 잘라버려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들 사실은 이 소나무당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송영길 대표가 정말 생일날 생일날 인근에서라도 3월 21일 이 풀려날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물론입니다. 16,000에서 17,000 정도 된 그 이 당원이 그야말로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의 그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뭐 부럽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당이 이 부러울 게 없는 이 후보들과 그리고 이 당 대표의 그런 아주 선명한 그런 의지로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우리 지지자들도 전부 다 그 선명한 의지대로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당에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중에 그 아마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그 우리 순위를 정하는 이 투표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나무 당이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로 그 소나무당이고요. 일송정 푸른 소리 그 독립운동가가 말 달리던 바로 그 소나무당이고요. 네. 그다음 소라소라 푸른 소라에서 창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우리 송영길 대표가 지금은 창살 아래 묶여 있는데
살아서 반갑게 만날. 풀려 나온다는 말씀이죠. 살아서 만난다. 그리고 네. 저는 이 애국가 이전에 있는 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 다음 그 문장이 굉장히 좋아요. 가사가 바람 서리. 그 바람과 서리가 아니라 바람 서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바람서리죠. 바람 서리 불변하문. 그러니까 이게 옛날식 구호 같기도 하고 이게 바람과 서리에도 변하지 않느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고어예요. 바람 서리 불변하문. 그러니까 이게 네 자짜리 이 사행시 시조 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람 서리 불변하문. 그다음 여러분들 우리 기상일세. 그렇지. 이게 바로 소나무당의 기상입니다. 맞습니다.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이 어려운 단어 이게 이게 뭐 이게 접속사도 없고 그 조사도 없이 그냥 있어요.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소나무당의 기상, 송영길 당대표의 기상, 그리고 이 정청승 이 후보의 기상, 그리고 손혜원 저의 또 미처 못 미치지만 저의 또 기상, 우리 같이 이 기상으로 모인 자들이에요. 일당백이죠, 뭐. 두려움이 없어.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하고 함께 손잡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하루에 막 3번씩 4번씩 이렇게 방송하니까 또 좋네요. 이따 밤에 제가 퇴근 전에 또 자정방송이라고 그래요. 제가 12시에 하거든요. 아이고. 자정방송에 어쩌면 여러분들 그때까지 제가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